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2달 넘게 대화를 이어온 노사정이 어렵사리 탄력근로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과로 우려가 여전히 있는 데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제도 악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세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경사노위 출범 후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장 3개월간 주 64시간 근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사는 고용노동부 과로사 기준을 넘는 근무에 대해 과로사 방지법을 따로 만들어 보완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악용 우려는 여전히 남습니다. 노사 간 분쟁의 여지도 많습니다.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화한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은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지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득 보전에 대한 강론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보전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사 간에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고 노사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작업 현장에서 굉장한 애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대화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합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후속 조치로 해설서를 만드는 등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또 오남용되지 않도록,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신고센터를 만들고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또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세계 1, 2위 조선사 빅딜에 대해 노조 측은 부정적 반응입니다. 구조조정과 동반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대우조선해양노조가 합병 반대 파업을 결의한 지 하루 만에 현대중공업 노조에서도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우조선 인수에 반대하는 쟁의행위 반대 찬반 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하자 구조조정과 공동 부실 우려 등을 주장하며 인수를 반대해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사업회사는 비상장으로 남겨서 또다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또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앞서 대우조선 노조 역시 인수 반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92%가 찬성했습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과 LNG선과 유조선, 잠수함 등 사업 부분이 겹치고 부품 협력사 등 운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은 저희 노동자들은 총고용 보장이나 그다음에 거제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고요. 두 노조는 21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고 오는 27일 금속노조와 함께 산업은행 앞에서 상경투쟁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연대할 방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로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양사노조의 반발과 강경투쟁이 계속되면 대우조선 인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00여 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조사를 벌였습니다. 채용에 있어 가장 엄격하다는 공공기관도 이른바 부모백이 통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공무원 공채에 버금갈 정도로 채용 절차가 엄격한 걸로 알려진 공공기관도 비리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빠서 수사를 의뢰한 경우가 36건, 자체 징계와 문책에 그친 걸 더하면 총 18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신규 채용 관련 채용 비리가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는 24건이었습니다. 비리가 드러난 기관도 공개됐는데 공공기관 채용에도 이른바 부모의 백이 통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응시 자격이 없는 직원의 자녀 등에게 마음대로 자격을 주는가 하면 심지어 배점 기준을 무시하고 점수를 더 얹어준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315명에 달했습니다. 현직 임직원 288명은 업무에서 즉시 배제되고 내규에 따라서 퇴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권익위는 일단 부정 입사자를 퇴출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 55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채용 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채용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인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직자 가족 특혜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데도 힘쓸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서울시가 청년이라면 누구나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찬반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백기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글입니다. 청년수당보다는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모두에게 매달 청년수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청년 실업과 관련한 여러 실험 제안 중 하나였으며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연구원과 랩 2050에서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실험을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한 게 없습니다. 서울시의 해명에도 실현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닌 만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만 34세 이하 취업준비 청년 중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 등을 고려해 5천 명을 선발,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울시 청년 155만 명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연간 9조 3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조건 없이 수당을 주는 제도는 경기 성남시에 청년 배당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성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 전원에게 분기별로 20만 원 상당 1년 100만 원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며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했죠. 그러자 카드사들이 그간 우대받아온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는 다음 달부터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들의 강한 반발로 그 불똥이 소비자들에게 튈 조짐입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오전부터 고객들이 계산대 앞에 줄지어 있습니다. 대부분 카드로 결제합니다. 아무래도 현금 많이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카드로 많이 결제하는 것 같아요. 편의성도 있고 나중에 세금 문제라든지 공제 문제라든지 투명성 있게 세금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는. 지난해 이 마트의 매출 중 카드 비중은 80%. 여기서 1.8%가 카드사 몫의 수수료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백화점과 마트, 통신사 등 2만 3천여 곳에 2% 전후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가 없는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일방적으로 인상을 강하면 저희도 그에 맞는 대응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형 가맹점들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카드 결제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 소비자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대형 가맹점의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요구는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소상공인 수수료율 인하를 대기업 쪽에서 보전하려는 카드사와 낮은 수수료율을 포기할 수 없는 대형 가맹점들. 갈등의 결과는 물건값 인상이나 카드 사용 혜택 축소처럼 소비자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된 공산이 큰 게 현실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부활합니다. 4월 첫 검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그런데 계획을 살펴보니 검사 횟수와 인력도 폐지 이전보다 줄고 검사하는 영역도 줄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위험 관리, 소비자 보호까지 부문에 관계없이 경영 상황을 샅샅이 살펴보는 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실시되는 종합검사에 금융사들은 그간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확정된 내용은 예상 외로 수위가 낮았습니다. 우선 저인망식이란 평가를 받던 과거 종합검사와는 달리 핵심 부문에서는 평가 기준에 미달한 회사만 대상입니다. 결국 말이 종합검사지 조금 더 많은 곳을 살펴보는 부문검사 수준이란 이야기입니다. 검사 대상도 줄어듭니다. 과거 종합검사는 연평균 5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는 많아야 25곳이 될 전망입니다. 명백한 이유 없이는 검사 기간 연장도 할 수 없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율 과정에서 검사 대상을 수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 종합검사로 자살보험금 논란, 즉시연금 과소지급처럼 감독당국의 정당한 지시도 통하지 않아온 소비자 보호 분야 같은 영역이 제대로 다뤄질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금융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평가 지표와 대상을 확정한 뒤 4월부터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소재영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를 선정했는데요. 하지만 이 일대에 많은 문화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택지 개발 과정에서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도시 건설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충궁동, 천연동 일원의 하남 교산지구. 정부는 이 일대 649만 제곱미터의 땅에 주택 3만 2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곳 교산지구 일대는 문화재청이 2004년부터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교산지구에는 보물로 지정된 마이불이 있는 한편 목탑지, 석광묘 등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시대를 망라한 문화재 다수가 출토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 관리 지도를 보면 교산지구 일대는 문화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란 구획들로 빽빽합니다. 사업기 내에 고장을 한성백제 중심지로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묵탑지가 있고 또 이 산저에 있는 문화재 분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지난달에는 한 지역 시민단체가 교산지구 개발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문화재 훼손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게 철저한 지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박물관 등을 건립해 가지고 보존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화성 어천지구, 교산지구 바로 옆 하남 가밀지구처럼 문화재 유존 지역임에도 개발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가밀지구의 경우 2016년 10월 백제시대 석실묘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여러 개 발견돼 보존대책 수립에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교산지구는 가밀지구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재욱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신세미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핫키워드 바로 의외의 한류입니다. 마케팅이나 해외 수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주제인데요. 일반적으로 한류를 생각을 하면 K-팝이나 K-뷰티를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의외의 제품들에서도 세계 시장에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의외의 한류로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의외의 한류라 저도 하나 아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할리우드 스타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감탄했던 포대기가 바로 의외의 한류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하윤 아나운서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마 포대기가 해외에서도 유명하다는 걸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포대기는 아이들을 안거나 업을 때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육아용품이죠. 그런데 이 포대기가 해외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유튜브에서는 이처럼 해외 네티즌이 포대기 매는 법을 공유를 할 정도인데
포대기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엄마와 아이를 최대한 밀착시키며 이를 통해 애착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할리우드 스타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내한을 했을 때 이 포대기를 선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포대기처럼 우리나라의 전통 용품 중 하나인 호미 역시 아마존에서 평점 만점을 얻으면서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작지만 농사를 짓거나 정원을 가꿀 때 사용하기 적절한 각도 덕분에 나는 호미를 쓰며 사랑에 빠졌다. 없어서는 안 될 도구라는 식의 멋진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홈이나 포대기 같은 건 이미 예전부터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잖아요. 그 밖에도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인기를 얻기 시작한 의외의 한류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담요인데요. 이 담요가 해외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이 평범한 담요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극세사 담요나 밍크 담요라고 불리는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든 일반 담요인데요. 실제로 밍크로 만든 담요는 아니지만 폴리에스터 섬유를 얇은 주사 바늘 같은 곳으로 통과를 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표면이 매끌매끌합니다. 그래서 보온 효과는 물론이고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밍크 담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만 원대에 쉽게 살 수 있는 이 담요가 미국 쇼핑몰에서는 코리안 밍크 블랭킷이란 이름으로 $70 이상에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늘 재고가 부족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네,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면서도 재고가 없다니 우리나라 제품이 인기가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인데요. 정말 의외의 한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제품인데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보온성과 디자인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밍크 담요는 가격 대비 넉넉한 크기, 높은 보온성을 자랑하는데 여기에 호랑이나 장미와 같은 큼직한 무늬를 해외에서는 이국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늬를 촌스럽게 여기는 국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의 의외의 한류 제품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하다 못해 촌스럽게 여겨지는 제품이 해외에선 인기를 얻고 있다니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제품들의 상품성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볼 수 있는 그릇이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돌솥입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음식 조리법이 인기를 끌면서 함께 인기 한류 상품이 된 건데요. 비빔밥이나 찌개를 만들 때 등장하는 이 돌솥에 음식을 올리면 김이 모락모락 오르면서 온기가 오래가는 것을 영상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색적인 재질과 보온성이 해외 네티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온 건데요. 이 때문에 아마존에서도 판매가 되면서 5점 만점에 4.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돌솥을 산 해외 구매자들은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밥은 물론이고 스프까지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의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 전통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실용적인 제품이 인기가 있네요. 이런 의외의 제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걸 보면 그동안 너무 우리 문화의 화려한 면들만 상품화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외의 길거리 음식도 한류 열풍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치즈 핫도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대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치즈 핫도그가 일본에서는 전국에서 팔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라고 합니다. 일본 중심가에서 팔리는 치즈 핫도그의 경우는 하루에 1,000개 이상이 팔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서양 핫도그와 다르게 바삭한 맛과 또 늘어나는 치즈를 먹는 재미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은 500엔 내외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가격이지만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SNS는 치즈 핫도그를 먹은 뒤에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유행일 정도로 한류 상품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류가 들어가면 무조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고급스러운 것만이 상품화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너무도 실용적이어서 우리에겐 이미 일상이 된 물건들이 알고 보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멋진 상품이라는 사실. 한류 수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신세미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